차가운 11월의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파고들었다. 장례식장 안은 국화향과 향냄새가 무겁게 뒤섞여 죽음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한서진은 꼿꼿한 자세로 상주석을 지켰다. 그녀의 검은 상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슬픔을 억누른 무표정한 얼굴은 정교하게 빚어진 백자 같았다. 그녀는 진화그룹을 창업하고 이끈 위대한 경영인이었던 아버지를 잃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아버지의 그림자 뒤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차례로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시선은 서진이 아닌 그녀의 곁에 선 남편 강지훈에게 더 오래 머물렀다. 진화그룹의 새로운 CEO, 장인의 막대한 유산과 경영권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시대 가장 성공한 대릴사위. 지훈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슈트를 입고 적절히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지루함과 초조함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낭편의 야망, 그의 위선, 그리고 그의 비밀까지도. 아버지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맬 때조차 지훈은 회사의 지분 구조를 재편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느라 바빴다. 서진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손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존경심의 표현이었지만 지훈은 그것을 무능함으로 오해했다. 그때였다. 지훈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업무용 전화기가 아닌 그의 사적인 전화기에서 오는 특정한 진동이었다. 지훈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찌푸려졌다가 이내 펴졌다. 그는 조문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척하며 몇 걸음 물러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서진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선명하게 들렸다. 지금? 알았어. 기다려. 금방 갈게. 그 목소리에는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은밀한 다정함과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은 서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조문객을 대하던 슬픔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며 마치 지극히 중요한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다.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터졌어.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그의 손길은 차가웠고 그의 눈은 서진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를 담고 있지 않았다. 서진은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지금이요? 아버님 발인도 아직.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도 알잖아. 진화그룹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장인어른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여기 일은 당신이 좀 수고해줘. 그는 장인어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서진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그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눈이 상주석을 홀로 벗어나는 젊은 CEO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무언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 수군거렸다. 아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발인도 치르기 전에 사위가 장례식장을 버리고 떠나는 이 초유의 사태를. 강지훈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그는 마치 자신을 쫓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혹은 자신을 기다리는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듯 빠른 걸음으로 장례식장 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긁으며 급히 출발하는 소리가 장례식장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서진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진은 홀로 남겨졌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이제 그녀에게로 향했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조소까지.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을 했다고 알려진 여자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달려간 곳이 회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가 달려간 곳은 떠오르는 신인 여배우 오유라의 품이라는 것을. 그녀가 꾸며낸 가짜 스캔들 혹은 그녀의 교태 어린 호출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귓가에서 맴돌던 남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여기 일은 당신이 좀 수고해줘.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뒤섞여 검은 분노로 응축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차가운 결의로 변해 얼어붙었다. 그녀는 다시 꼿꼿이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조문객들은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누구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방금 전 장례식장을 떠난 그 남자의 뒷모습만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텅 빈 장례식장의 서진은 홀로 남았다. 국화꽃 더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은 마치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듯했다. 서진은 아버지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강지훈의 완벽한 아내로 진화그룹의 안주인으로 살아왔다.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경영 감각을 숨기고 그를 그림자처럼 내조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안정적인 승계라고 믿었기에. 하지만 강지훈은 그 모든 것을 배신했다. 그는 서진의 침묵을 복종으로, 그녀의 지지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그는 서진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공개적으로 짓밟았다. 그는 서진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서진은 상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변호사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진화그룹의 법률 고문이었지만 지훈에 의해 밀려난 인물이었다. 저 한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것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강지훈 사장도 모르게 준비해 두신 것.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윤 변호사의 목소리에 희미한 안도감이 실렸다. 있습니다, 사모님. 아니, 서진 아가씨. 회장님께서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진이가 스스로 날개를 펼치기로 결심했을 때를 말입니다. 서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제게 남기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지훈 사장이 오늘 장례식장을 떠나 달려간 그 여배우 오유라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찾아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전부 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아버지의 영정을 다시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아버지가 원하셨던 조용한 내조는 끝났어요.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진화그룹, 그리고 제 인생,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지키겠어요. 장례식장의 향냄새가 어느새 옅어지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강지호는 몰랐다. 그가 오늘 버리고 간 것은 단순히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니었다. 그가 버린 것은 진화그룹의 진짜 주인이 될 수도 있었던, 그리고 이제는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될 한서진이라는 여왕이었다. 강지훈은 새벽이 되어서야 오유라의 고급 오피스텔을 나섰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오유라는 그에게 매달리며 오늘 낮에 있었던 사소한 접촉사고와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과장되게 호소했다. 지훈은 그녀를 달래기 위해 최고급 백화점의 VIP 카드를 건넸고 다음 주에 있을 진화리조트 홍보대사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오유라의 눈물이 자신을 향한 의존과 사랑의 증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잠시 장례식장을 떠올렸다. 한서진의 그 텅 빈 눈. 그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서진은 그런 여자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인형처럼 제자리를 지키는. 그녀는 진화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지훈은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
장인의 죽음으로 그는 이제 진화그룹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었다. 약간의 걸림돌이 남아있긴 했지만 곧 처리될 터였다. 그는 서진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집안 배경은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 그녀의 침묵은 자신의 질주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차를 돌려 장례식장이 아닌 회장실이 있는 본사 건물로 향했다. 이제 그에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에게는 장례식장에서 버리고 온 아내보다 그가 쟁취해야 할 더 큰 제국이 중요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버린 그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발인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거대하고 텅 빈 저택의 공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차가웠다. 한서진은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에 앉아 그가 남긴 수많은 경영서적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오유라의 오피스텔에서 며칠을 묵었든 혹은 회사에서 밤을 새웠든 그것은 이제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의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저녁 늦게 강지훈이 돌아왔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승리감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진이 서재에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유명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서진 씨, 힘들었지. 장인어른 일은 가슴 아프지만 이제 우리도 추스르고 나아가야지. 그는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진심 어린 위로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의무적인 대사를 읊는 배우와 같았다. 그는 쇼핑백에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다. 수십 캐롯은 좋게 되어 보이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차가운 빛을 발했다. 당신 고생한 거 아는데 내가 너무 바빴어. 이 목걸이 이번 진화 리조트 계약 기념으로 나온 한정판이야.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호는 서진의 뒤로 다가가 목걸이를 직접 채워주려 했다. 서진은 그의 손길이 목에 닿기 직전 몸을 살짝 돌려 피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걸 받을 기분이 아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불쾌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감췄다. 그는 서진의 이런 냉담함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혹은 장례식 날의 일로 인한 유치한 투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서진 씨, 당신은 이제 진화그룹의 안주인이야. 언제까지고 슬픔에만 잠겨있을 순 없어. 곧 공식 석상에도 나가야 할 테니 그때 꼭 하도록 해. 그는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으며 자신의 화려한 배경을 장식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였으니까. 진화 리조트라고 했나요?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목걸이가 아닌 지훈의 눈을 향해 있었다. 그 사업, 아버지는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영종도 부지, 정치권이랑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장인어른은 너무 구식이야. 시대가 변했어, 서진 씨. 이제 그런 리스크 없이는 이런 큰 사업 못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집안일이나 신경 써. 그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말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자선 파티 오유라 씨가 홍보대사로 참석할 거야. 당신도 같이 가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좀 해줘야겠어. 그는 서진의 얼굴에 대고 자신의 내연녀를 공식 석상에 대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서진을 향한 마지막 남은 존중마저 버린 완벽한 모욕이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강지훈은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내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죠. 강지훈이 서재를 나간 직후 서진의 차가운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페리블 위에 버려둔 채였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이 아닌
구도심의 낡고 조용한 건물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진이었다. 사무실 안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윤 변호사는 서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깊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오셨군요, 서진 아가씨. 아니, 이제는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지. 그는 한 회장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진화그룹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반대하다가 명예직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편하게 부르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도 늘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서진은 윤 변호사의 맞은편에 꼿꼿이 앉았다. 어제 말씀드린 서류들 준비되셨나요? 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함께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 10년 전부터 준비해 두신 겁니다. 아가씨가 20살이 되던 해부터 매년 진화그룹의 차명 주식을 아가씨 명의의 스위스 비밀 신탁 계좌로 이전해 두셨습니다. 서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강지훈의 야망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분율은 얼마나 되죠? 아가씨가 상속받으신 공식 지분 15% 외에 이 신탁계좌에 묶여있는 지분이 18%입니다. 강지훈 사장의 현재 지분 22%에 대항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아니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부족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주식만 남기신 게 아닐 텐데요. 윤 변호사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서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유족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명료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경영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USB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맞습니다. 이 안에는 강지훈 사장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모든 배임과 횡령,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언젠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서진은 USB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상자의 열쇠는 제가 쥐고 있었군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지훈이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서진 자신이 초기 단계에 수립했던, 그러나 그가 자신의 공으로 가로챈 치밀한 전략들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모든 불법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강지훈 사장의 가장 큰 약점, 그것부터 공략해야겠어요. 진화 리조트, 그가 자신의 걸작이라고 부르는 그 허영 덩어리 말이에요. 영종도 부지 말입니까? 하지만 그건 이미...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냈다. 화면에는 진화 리조트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인허가 관련 로비 리스트가 띄워져 있었다. 윤 변호사는 경악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자료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치명적인 정보였다. 이것은 어떻게? 강재훈 사장은 제가 경영학 서적이나 읽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지난 10년간 저는 그의 그림자 CEO였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모든 보고서, 그가 간과했던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저는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오유라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홍보계약금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과 그리고 저 여자예요. 서진은 윤 변호사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신탁계좌를 활성화해주세요. 제 지분은 철저히 숨겨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와 국세청 그리고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해주세요. 단 아직은 아닙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해요. 완벽한 순간이라니 그게 언제입니까? 서진은 창밖의 회색 도시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가 제게 아내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 자선 파티에서요. 윤 변호사는 전율했다. 눈앞의 이 젊은 여성은 그가 알던 유약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냉철한 전략가였으며 자신의 제국을 되찾기 위해 칼을 빼든 보이지 않는 여왕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지옥의 문을 직접 열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오유라는 요즘 하늘을 날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를 진화리조트의 공식 홍보 모델로 발탁한 이후 그녀의 얼굴은 모든 잡지와 방송, SNS를 도배했다. 진화그룹의 새로운 뮤즈, 강지훈 CEO의 그녀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이 연일 쏟아졌다. 그녀는 강남의 작은 빌라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했고 그녀의 손가락에는 강지훈이 선물한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다. 한서진, 이름만 들어도 지루하고 재미없는 여자. 재벌가의 딸이 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그림자처럼 차가운 그 여자는 결국 강지훈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오유라는 장례식장에서조차 남편을 붙잡아 두지 못한 한서진을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강지훈은 자신의 남자였고 진화그룹의 화려한 미래 역시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강지훈은 이런 오유라의 야망을 부추겼다. 그는 서진의 구시대적인 가문이 가진 고상함보다는 오유라의 트렌디한 매력이 진화 리조트의 이미지를 젊게 만드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아니,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자신의 배신을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포장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찍기 위해 그는 오유라에게 진화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VVIP 자선 파티에 자신의 공식 파트너로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 자선 파티는 원래 한서진의 어머니가 시작한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사교 모임이었다. 그곳은 한서진의 영역이었다. 강지훈은 의도적으로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새로운 여자를 그 중심에 세움으로써 한서진에게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를 공개적으로 확인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서진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이 그곳에 모여든 듯했다. 한서진은 파티의 주최자로서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목선이 우아하게 드러나는 단정한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간신히 추스른 안주인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연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강지훈이 오유라의 허리를 감싼 채 입장하고 있었다. 오유라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여배우처럼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눈부신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한서진이 거절했던 바로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보란듯이 걸려 있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것은 감탄이 아닌 경악과 불쾌함의 소리였다. 아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장례식장에서 아내를 버리고 달려갔던 바로 그 내연녀를 아내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의 파트너로 데리고 온 것이다. 강지훈의 행동은 상식을 넘어선 공개적인 폭력이었다. 하지만 한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들을 처음 본 사람처럼 혹은 중요하지 않은 손님을 대하듯 가벼운 목례만을 건넸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오히려 강지훈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진이 무너지고 절규하며 자신에게 매달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서진은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오유라는 이런 분위기를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이 자리에서 모든 시선이 자신을 경멸하고 한서진을 동정하는 듯한 이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팔을 끌고 일부러 한서진의 앞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한서진 씨. 오유라는 짐짓 교양 있는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그 속의 조롱과 승리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목걸이 정말 아름답죠? 지훈 씨가 저한테 딱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서진의 반응을 살폈다. 서진은 오유라를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뜯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네요. 목걸이는 참 아름답네요. 비싼 값을 치른 만큼 오랫동안 잘 어울려야 할 텐데요. 그녀의 말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오유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서진의 이 여유가 패배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
걱정 마세요. 지훈 씨가 저한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선물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진화 리조트의 홍보대사 자리처럼 말이에요. 이제 곧 이 자리도, 진화 그룹의 안주인 자리도 제 것이 되겠죠. 원래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니까요.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희미한 미소는 사라지고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오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주인 얻는 물건이라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감이 있었다. 그 자리가 탐나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오유라 씨. 그녀는 오유라의 붉은 드레스 자락을 가리켰다. 그 드레스 참 정열적이지만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그 색깔에 잡아먹히고 있을 뿐이죠. 지금 당신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오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서진은 그녀를 지나쳐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 방관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오유라 씨, 서진이 마지막 말을 건넸다. 높은 것에 오르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하지만 밧줄을 잘 선택해야죠. 썩은 밧줄을 잡으면 오르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서진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우아하게 돌아서서 다른 손님들에게로 향했다. 오유라는 서진의 알 수 없는 경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진의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강지훈의 팔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오유라는 강지훈에게 서진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과장되게 불평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달래며 오히려 서진의 패배 인정이라며 그녀를 더욱 부추겼다. 그 여자 이제 끝났어. 자기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아니 저렇게 발악이라도 하는 거지. 지훈은 오유라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진화 리조트와 관련된 서류 몇 장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리조트 부지 매입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직 수락서와 홍보 비용 관련 지출 결의서였다. 이게 뭐예요, 지훈 씨? 오유라는 복잡한 서류에 미간을 깍. 유라, 너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지훈은 그녀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이 리조트 사업, 사실상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여기 서명해. 그럼 이제 너도 이 거대한 제국의 일부가 되는 거지. 오유라는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사라는 직함과 강지훈의 달콤한 속삭임에 완전히 취해버린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서명한 것이 달콤한 미래가 아니라 강지훈의 모든 비자금과 불법 로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질 희생양의 계약서라는 것을. 강지훈은 오유라가 서명하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서진이 경곤했던 썩은 밧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밧줄에 그는 자신의 내연혈을 가장 먼저 묶어버린 것이었다. 자선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강지훈과 오유라는 그날 밤의 승리에 도취해 진화 리조트의 성공적인 론칭을 위한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강지훈은 오유라를 대동하고 각종 경제 포럼과 인터뷰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과 진화그룹의 젊은 피를 과시했다. 그는 한서진이 그저 낡은 저택에 틀어박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무기력한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각 한서진은 아버지가 남긴 서재, 그녀의 작전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윤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의 오랜 신뢰를 받아온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정민과 접촉했다. 김정민 기자는 강지훈이 회장에 오른 뒤 진화그룹의 광고비가 끊기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 위협까지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거대 권력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몇 안 남은 진짜 기자였다. 윤 변호사는 도심의 한 낡은 찻집에서 김정민 기자를 만났다. 그는 어떤 설명도 없이 공익 제보라며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진화 리조트가 영종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땅값을 부풀리고 그 차액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1차적인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오이오라나 정치권의 이름은 철저히 배제된 오직 경영상의 비리로만 보이는 자료였다. 이 자료는 대체? 김정민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며 윤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가 몇 달간 쫓고 있었으나 진화의 철벽 방어에 막혀 접근조차 못했던 핵심 증거였다. 윤 변호사는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제보자의 신원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고인이 되신 한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진화그룹이 더 이상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싶은 오래된 주주의 마지막 충정이라고만 알아주십시오. 그는 주주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다. 김정민 기자의 눈이 빛났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비리 제보가 아니라 진화그룹 내부의 거대한 권력투쟁의 서막임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제보자의 뜻이 무엇이든 저는 제가 본 진실만을 보도할 것입니다. 서진의 두 번째 움직임은 그룹 내부를 향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물갈이라는 명목으로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명예퇴직을 압박하고 있던 아버지 세대의 올드가드 임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진화의 창립공신이었던 박전무, 재무팀을 30년간 이끌었던 이상무, 그들은 강지훈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경영 방식에 우려를 표했지만 이미 실권을 잃은 뒤였다. 약속 장소는 한서진의 집안이 대대로 이용해온 인사동의 한적한 한정식집 별채였다. 서진은 상복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단아하지만 힘있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앉았다.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당 전무와 이 상무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알던 한서진은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 있던 조용한 사모님일 뿐이었다. 아닙니다, 사모님. 그런데 저희를 부르신 연유가... 이 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두 분께서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진화그룹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무너진다니요? 지금 진화리조트 사업으로 주가가... 허상입니다. 서진이 그들의 말을 잘랐다. 제가 오늘 두 분을 부른 것은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화리조트의 진짜 자금 흐름표입니다. 검토해 주시죠. 서진이 내민 태블릿 PC에는 김정민 기자에게 넘어간 자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 그리고 그 자금이 강지훈의 개인적인 용도와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박전무와 이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것은... 강 사장은 지금 진화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지탱하기 위해 아버지가 쌓아올린 견실한 기둥들을 하나씩 빼내어 불쏘시개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평생을 바친 이 회사를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힘듭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지분 구조를 공개했다. 제게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18%의 비밀 지분이 있습니다. 두 임원의 눈이 커졌다. 15%의 상속 지분과 합치면 33%, 강지훈의 22%를 압도하는 수치였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눈앞의 이 젊은 여성은 보호가 필요한 사모님이 아니라 칼을 숨기고 있던 진짜 주인이었음을. 강 사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저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생각입니다. 서진이 말했다. 그때까지 두 분께서는 제 편에 서주시겠습니까? 아니, 진화그룹의 미래의 편에 서주시겠습니까? 강 사장이 무시했던 오래된 주주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박 전무와 이 상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서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있었다. 일주일 뒤 대한민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김정민 기자가 속한 작은 탐사보도 매체의 헤드라인이 모든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단독, 진화 리조트, 영종도 부지 매입 과정, 유령 회사 동원, 수백억대 차액 행방불명.
기사는 진화그룹이 어떻게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땅값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직 강지훈이나 오유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CEO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진화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지훈은 진화 리조트 홍보 영상 촬영장에서 오유라와 함께 웃고 있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대표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사를 확인한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따위 삼류 기사를 누가 믿는다는 거야? 당장 이 기자놈 고소해! 광고팀에 연락해서 저 언론사 당장 문 닫게세!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그가 진화 리조트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가장 은밀한 비자금 루트였기 때문이다. 대표님, 하지만 기사가 너무 구체적이라 지금 시장의 반응이... 시끄러워! 지훈은 소리쳤다. 이건 분명 태양그룹 놈들 짓이야. 감히 내 뒤를 캐! 당장 법무팀 소집해! 이따위 흠집내기로는 내 질주를 막을 수 없다고 전해!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을 그의 아내 한서진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런 복잡한 일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 필요도 없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완벽한 아내가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바로 자신이 버린 그 여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폭락한 주가 그래프를 확인하며 저택으로 돌아온 강지훈은 거실에서 우아하게 꽃꽂이를 하고 있는 서진을 발견했다. 당신, 지금 이 와중에 꽃꽂이가 손에 잡혀?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으르렁거렸다. 서진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기사는 봤어요. 진화 리조트 말인가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당신까지 날 비웃는 거야? 비웃다니요? 서진이 그제야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한없이 고요했다. 전 당신 아내잖아요. 당신이 잘 해결할 거라고 믿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그 완벽한 믿음과 평온함은 강지훈의 의심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패막이인 동시에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기는 독이 되었다. 그는 서진의 그 고요한 눈빛 속에 숨겨진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보지 못했다. 김정민 기자의 첫 번째 탐사 보도는 두개 생긴 작은 균열에 불과했다. 강지훈이 법무팀을 동원해 고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 보도 따위로 그 균열을 막아보려 애쓰는 사이 한서진이 준비한 두 번째, 세 번째 폭탄이 터졌다. 김 기자는 후속 보도를 통해 진화 리조트의 유령 회사가 단순한 부지 매입용이 아니라 강지훈의 상습적인 비자금 창구였음을 폭로했다. 언론은 더 이상 진화그룹의 광고비에 묶여있지 않았다.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된 불길은 이제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국으로 번져나갔다. 강지훈 CEO의 도덕성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다. 진화그룹의 주가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폭락을 거듭했고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10년 만에 진화그룹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 그 견고했던 상아탑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평소 그에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던 정계 인사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다. 진화 리조트의 인허가를 도와줬던 국토부 장관, 그의 비자금을 받아먹었던 여당의 실세 박 의원.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비서들의 기계적인 목소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들은 강지훈을 손절하기 시작했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강지훈이 그토록 믿었던 돈으로 쌓아올린 인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통제불능의 분노와 편집증적인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비서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태양그룹, 그놈들 짓이야! 아니면 그 기자놈 당장 잡아넣어!
설상가상으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진화그룹 본사와 강지훈 대표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쉴 새 없이 중계되었다. 진화그룹, 강지훈 CEO, 경영비리 의혹 수사 착수.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지훈이 무너지는 동안 오유라 역시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SNS는 지옥이 되어 있었다. 상간녀, 불륜녀, 비리의 얼굴이라는 끔찍한 악플들이 수만 개씩 달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진화 리조트의 홍보 영상은 이제 그녀의 불법과 탐욕을 상징하는 박제 영상이 되어 인터넷을 떠돌았다. 언론은 그녀를 강지훈의 여자에서 비자금 스캔들의 공범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진화 리조트의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서진이 김 기자에게 흘린 세 번째 자료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오유라는 패닉에 빠져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나보고 서명하라고 했잖아. 이사라니, 내가 왜 공범이야? 당장 해결해줘. 나 지금 검찰에서 소환장 날아올지도 모른대. 하지만 강지훈은 이미 자신의 코가 석자였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재촉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의 울부짖음이 역겨웠다. 시끄러워! 네가 뭘 했는데? 그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네가 너무 나대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깟 이사 자리에 좋다고 서명할 땐 언제고? 조용히 있어. 내 일에 방해돼. 방해? 지훈 씨, 지금 말 다 했어? 당신이 나 사랑한다며, 나 지켜준다며. 오유라가 악을 썼다. 사랑? 넌 그냥 내 액세서리였어. 근데 그 액세서리가 날 물어뜯네? 강지훈은 경멸을 담아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오유라의 세계도 함께 끊어졌다. 그녀가 믿었던 화려한 사랑, 그녀가 잡았다고 생각했던 부와 명예가 모두 신기루였음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서진이 경고했던 썩은 밧줄을 잡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검찰의 수사망은 턱 밑까지 조여왔고 그를 지켜주던 정치권의 방패막이는 사라졌다. 그가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던 오유라는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되어버렸다. 강지훈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술병을 들이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갈 것인가. 돈도 협박도 통하지 않았다. 검찰총장 라인도 이미 막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소진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마지막 존재가 있었다. 한서진. 그는 늘 서진과 그녀의 집안을 경멸했었다. 청송 한씨 종갓집. 대대로 법조계와 학계의 거물들을 배출해낸 고리타분하고 명예만 따지는 뼈대 있는 가문. 그는 그들의 위선적인 명예욕을 비웃으며 실질적인 부와 권력을 준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이 검찰의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명예와 인맥이 유일한 구명줄처럼 보였다. 한서진의 큰아버지, 전직 대법원장, 한서진의 사촌 오빠,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인사. 그들은 강지훈의 더러운 돈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강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야 한다는 굴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이 그 굴욕감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의 엉망이 된 몰골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서진은 저택의 온실에서 조용히 난초에 잎을 닦고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집안이 한바탕 뒤집혔음에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온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술냄새와 절망감을 풍기며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완벽하게 빗어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최고급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난초잎을 닦는 서진의 손을 거칠게 붙잡았다. 당신! 서진은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덤덤하게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불쌍한 짐승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당신 집안에 연락해. 강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서진에게 무언가를 구걸하고 있었다. 당신 큰아버지 윤 전 대법원장 말이야.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당신 사촌 오빠한테도 그들이라면 이 검찰놈들 막을 수 있어. 그는 서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당신도 이대로 진화그룹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냐. 당신 아버지 회사라고. 당신도 한 서진이 아니라 진화그룹 안주인으로 살고 싶을 거 아냐. 그는 여전히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를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진화그룹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에 목매는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 마지막까지 믿고 싶어 했다. 서진은 자신을 붙잡은 남편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제 도움이 필요해지셨군요. 이제야 제 도움이 필요해지셨군요. 한서진의 목소리는 온실의 축축한 공기 속으로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는 아내의 연민이나 슬픔 따위는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잘 모르는 타인의 절박한 상황을 건조하게 관망하는 듯한 완벽한 거리감이었다. 강지우는 그 차가움에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절박함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서진의 양어깨를 다시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래, 필요해. 당신 남편이야, 내가. 그리고 여긴 당신 아버지 회사라고. 이대로 다 같이 망할 거야? 당장 당신 집안 어른들께 연락해. 그들이라면 그깟 검찰총장 정도는. 서진은 자신을 붙잡은 남편의 손을 덤덤히 내려다보았다. 최고급 맞춤 셔츠 소매 끝에 달린 그녀가 직접 골라주었던 커프스 버튼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그의 손을 밀어냈다. 제 집안이요? 그녀가 되물었다. 왜 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좀먹고 아버지의 명예에 똥칠을 한 사람을 도와야 하죠? 강지훈의 눈이 공포와 불신으로 크게 뜨였다. 뭐라고? 너 지금? 그는 서진이 자신을 비난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 원망하고 울부짖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결에 가까웠다. 그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당신 미쳤어? 내가 망하면 당신도 끝이야. 진화그룹 안주인 타이틀, 그게 당신 전부잖아. 지우는 마지막 남은 오만함에 쥐어짜내 소리쳤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모욕이자 동시에 그녀가 제발 그 안주인의 틀 안에 갇혀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의 유치한 기도였다. 서진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강지우는 마치 악몽을 꾸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야기는 서재에서 하죠. 아버지가 남기신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회장님 서재에서. 서진이 먼저 몸을 돌려 온실을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지우는 술기운과 충격으로 휘청거리면서도 본능적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는 지금 자신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제 발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서재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경영 서적들, 그리고 강지훈이 회장이 된 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고풍스러운 필기구 세트까지. 서진은 회장 의자가 아닌 방문객용 소파에 편안하게 앉았다. 반면 강지훈은 마치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맹수처럼 책상 앞을 서성거렸다. 무슨 꿍꿍이야. 빨리 말해. 시간 없어. 지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서진은 그제야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당신이 원했던 제 도움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강지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낚아챘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구명줄이 될 집안 어른들의 열람망 혹은 최소한 위기를 타개할 어떤 방안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가 서류를 꺼내든 순간
그의 얼굴은 급격하게 굳어졌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항목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마지막 한서진의 이름 옆에는 이미 완벽하고 단정한 필체로 서명이 끝나 있었다. 미쳤어? 지금 이 마당에 이혼? 지우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그래, 좋아, 이혼해. 하지만 위자료? 재산 분할? 너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네가 감히 날 배신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주는 쪽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배신이라. 서진이 조용히 읊조렸다. 그 단어를 당신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서진은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당신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강지훈 씨. 그 이혼 서류는 당신을 위한 제 마지막 배려였어요. 합의 이혼으로 당신의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켜주려던. 그녀는 두 번째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이번에는 그의 면전에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강지훈의 눈이 그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그의 뇌가 정지했다. 임시 주총? 이게 무슨... 안건은 단 하나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서재의 공기를 갈랐다. 대표이사 강지훈 해임의 건, 그리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재선임의 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훈이 소리쳤다. 내 지분이 22%야. 내까지 15% 상속 지분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랬겠죠. 서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아버지의 장례식 날 저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강지훈이 그토록 앉고 싶어 했던 회장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완벽하게 주인이 바뀐 순간이었다. 당신은 제가 경영학 책이나 읽는 머리 빈 장식품인 줄 알았죠? 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경영자의 목소리였다. 진화리조트 사업계획서, 그거 당신 아이디어 아니었죠? 5년 전 제가 부서별 리스크관리 보고서를 취합해 올렸던 신성장동력 전략안, 당신이 쓸데없는 소리라면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바로 그 보고서에서 훔친 거잖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서류 작업들, 진화의 모든 자금 흐름, 모든 이면 계약, 저는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 여배우에게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빼돌린 그 더러운 돈의 흐름까지도. 서진은 태블릿 PC를 켜서 그에게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그가 오유라에게 송금한 모든 내역과 그 자금이 리조트 비자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도식화되어 있었다. 김 기자, 검찰, 그게 전부 당신이 제게 아내의 역할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충실히 했어요. 당신의 비리를,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안주인으로서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강지훈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를 공격한 것은 태양그룹도 정계의 적들도 아니었다.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의 발밑에 있다고 믿었던 그의 아내였다. 하지만 지분! 그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지분이 내가 더... 아버지께서 저를 못 믿으셨던 게 아니에요. 당신을 못 믿으셨던 거지. 서진이 윤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지막 서류, 신탁증서를 꺼내들었다. 제 상속지분 15% 외에 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18%의 차명지분을 신탁해 두셨어요. 한서진이 진화의 진정한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을 때, 혹은 강지훈이 아버지의 유산을 위협할 때 이 지분이 활성화되도록 33%, 강지훈의 22%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수치였다. 장례식 날, 당신이 제게서 돌아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국을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서진은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박 전무님, 지금 들어오시죠? 서재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내쫓았던 올드가드 박 전무와 이 상무가
굳은 표정의 윤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그들은 강지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은 서진을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 오늘자로 모든 주주에게 발송되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강지훈의 남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자신이 서진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던 광대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제국은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가 잠시 빌려준 것이었을 뿐. 임시 주주총회 당일 진화그룹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진화그룹 운명의 날, 강지훈 CEO로 해임되나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 주총이 열리는 최상층의 대회실은 숨막히는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텅 빈 눈을 한 채 피고인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배신감에 치를 떠난 몇몇 임원들만이 남아있을 뿐 그를 따르던 거대한 세력은 이미 흩어진 뒤였다. 반면 한서진은 예정된 시간 정각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 대신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상복의 연장선처럼 보였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도 위압적이고 강력한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가 입장하자 모든 주주와 이사진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며 강지훈의 맞은편 가장 상석에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의장석에 앉은 임시의장 박전무 측근이 건조한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했다. 윤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일어나 강지훈 대표의 해임 사유를 조목조목 낭독하기 시작했다. 첫째, 진화 리조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심각한 배임 행위. 둘째, 유령 회사를 통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셋째,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통한 회사 명예 실추. 넷째,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주주 가치 훼손. 낭독이 이어지는 동안 강지훈은 귀를 막고 싶은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한서진이 그의 서재에서 말했던 증거들이었다. 그가 쓰레기라고 무시했던 보고서들, 그가 장식품이라고 경멸했던 아내가 수집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칼날이었다. 이건 전부 날조야! 강지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저 여자가 한서진이 사적인 감정으로 나를 몰아내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에 대한 동정은 못해줄 망정 어떻게 회사를. 그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도 잡든 사적인 복수라는 프레임으로 주주들의 감성에 호소하려 했다. 아내의 배신이라는 지극히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인 논리였다. 회의장이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주주들은 정말 그런 것인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강지훈이 아닌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적인 감정이라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럼 주주 여러분께 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화 리조트의 부실한 사업성을 경고하고 영종도 부지의 정치적 리스크를 분석한 제5년 전 보고서를 묵살한 것이 사적인 감정입니까? 그녀는 연단 스크린에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 보고서를 띄웠다. 아니면 제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오유라 씨 같은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홍보 계약을 몰아주고 회사의 자금을 유출시킨 것이 공적인 경영 판단이었습니까? 스크린은 곧바로 오유라가 이사로 등재된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부 등본과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도로 바뀌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다. 서진은 강지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장례식 날조차 저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 달려갔죠. 그날 당신은 저 한서진이라는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인화그룹의 리스크를 관리하던 최고 전략 책임자를 버린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으로 당신을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당신의 제국을 떠받치던 마지막 기둥을 당신 스스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주주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한서진이라는 개인의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버지 한 회장님의 유산을 지키고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모든 의혹을 잠재웠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경영자의 연설이었다. 주주들은 동요했다. 그들이 본 것은 상처 입은 아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준비해온 냉철한 리더였다.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지훈 대표이사 해임의 건에 찬성하시는 주주님께서는 찬성합니다. 박 전무와 이 상무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이어서 그들이 규합한 소액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서진이 자신의 손을 천천히 그리고 굳건하게 들어올렸다. 주주 한서진 재위임 지분 33% 전량 찬성합니다. 게임은 끝났다.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오유라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는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최고급 변호사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출석했다. 그녀는 여전히 강지훈이 자신을 구해주러 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진화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오유라 씨. 담당 검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이 제이비전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대표이사 오유라. 그건 지훈 씨가 그냥 홍보 모델 계약 때문에 필요하다고. 오유라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홍보 모델 계약으로 500억 원이 오고 갑니까? 검사의 목소리가 녹아졌다. 이 회사 계좌 강지훈 전 대표의 비자금 세탁 창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 자금의 최종 승인 서류에 전부 오유라 씨의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네요. 오유라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강지훈의 무릎 위에서 이사라는 말에 취해 생각 없이 서명했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다.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지훈 씨가, 강지훈 씨가 시킨 거라고요. 강지훈 씨는 지금 본인 일로도 정신없을 겁니다. 검사가 비웃듯 말했다. 오유라 씨, 당신은 지금 진화 리조트 비자금 사건의 핵심 피해자입니다. 검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긴급 체포 영장. 이럴 순 없어! 지훈 씨! 강지훈! 오유라의 처절한 비명이 조사실을 울렸다. 그녀가 잡았던 썩은 밧줄이 마침내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한서진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그녀의 화려했던 삶을 집어삼켰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주주총회장. 강지훈은 해임안이 가결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실감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다 문 밖에서 오유라가 긴급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다는 기자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 순간 강지훈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한서진! 네가 감히 나를!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서진에게 닿기도 전에 박 전무와 이 상무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힘을 잃은 왕은 초라하게 끌려나갈 뿐이었다. 이건 놔! 나 강지훈이야! 이 회사 주인이라고!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의 처참한 몰골은 그를 기다리고 있던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경멸과 조롱의 시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스포트라이트는 그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비추는 처형대의 조명이 되었다. 회의실은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윤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 새로운 안건을 상정했다. 진화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서진 주주님을 새로운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대하는 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빈 왕좌. 강지훈이 앉아 있었지만 언제나 비어 있었던 그 자리. 아버지가 남긴 그 무거운 자리에 마침내 한서진이 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시간은 상처를 무심하게 봉합하며 흘러갔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진화그룹의 낡고 부패한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진화그룹의 회장실, 아버지가 쓰던 그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앞에는 이제 한서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화려한 아내도 슬픔에 잠긴 상속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진 회장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진화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정치 커넥션을 단절하고 강지훈의 오만함이 빚어낸 거품이었던 진화 리조트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정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영 철학을 선포했다. 바르게 나아간다. 그것은 썩은 고름을 짜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시장은 정직한 리더십에 환호했다. 진화그룹의 주가는 서서히 그러나 아주 견고하게 제자리를 되찾아갔다. 박 전무와 이 상무를 비롯한 올드가드들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은 한서진에게서 그들이 평생을 바쳐 모셨던 고 한 회장의 예리한 통찰력과 그를 능가하는 냉철한 결단력을 보았다. 서진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진화의 미래를 위해 마음껏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의 의미와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과 오유라의 운명은 그들의 탐욕이 예고했던 대로 결정되었다. 오유라는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실신하며 강지훈의 이름을 울부짖었지만 카메라 플래시 외에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강지훈은 꼬리 자르기에 능숙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오유라와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려 발버둥쳤다. 하지만 한서진이 검찰에 익명으로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 그가 직접 승인한 비자금 내역 앞에 그의 모든 변명은 무력했다.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수천억 원대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감옥은 피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주식, 저택, 명예. 그가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러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싸구려 모텔방, 퀴퀴한 담배 냄새와 찬 공기가 뒤섞인 곳에서 강지훈은 눈을 떴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을 감지 않은 떡진 머리, 헬쑥한 뺨 위로 거칠게 자란 수염. 그는 빈 소주병을 밀어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유일한 낙은 하루 종일 켜놓은 낡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성공과 행복이 흘러나왔다. 그는 무감각하게 채널을 돌렸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리모컨 위에서 멈췄다. 진화그룹 한서진 회장,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딴 한송재단 출범. 화면 속 한서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가 알던 그 인형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진화그룹의 사회 환원 계획을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행복이었다. 거짓말, 저런 게 행복할 리가 없어. 강지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서진이 자신을 파멸시킨 복수의 화신이며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화면 속의 그녀는 너무나 완벽하게 그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었다. 아니, 그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완전해진 듯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5점이었다는 것을. 그는 비틀거리며 모텔방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비가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걸었다. 그의 텅 빈 머릿속은 오직 한서진의 그 마지막 미소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제 발로 걷어찼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 그곳은 그가 그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버렸던 그녀의 아버지가 잠든 바로 그 공원 묘지였다. 비는 점점 더 거세져 그의 초라한 행색을 가릴 생각도 없는 듯했다. 강지우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훔치며 한 회장의 묘비 앞에 섰다. 사진 속의 한 회장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처럼. 그날이 떠올랐다. 검은 상복을 입고도 꼿꼿이 서 있던 한서진의 모습, 그녀의 슬픔을 외면하고 극간 여저의 교태 어린 전화 한 통에 망설임 없이 돌아섰던 자신의 뒷모습. 그는 그때 자신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진화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그녀였다. 자신은 그저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지혜를 훔쳐 쓰던 어리석고 오만한 도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녀의 능력, 그녀의 배경, 그리고 그녀의 칭묵까지도.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끝내는 짓밟았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중얼거렸다. 비에 젖은 흙바닥이 그의 무릎을 적셨다. 서진아, 서진아. 그의 입에서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그가 그토록 하찮게 약였던 그 이름, 그가 버렸던 모든 것의 이름. 강지우는 차가운 묘비 앞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잃어버린 제국에 대한 미련도 내연녀에 대한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뒤늦게 깨달아버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사무치는 후회였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짐승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장례식 날 그가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녀를 잃었음을 깨닫고 그녀가 떠난 뒤에야 모든 것을 후회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그가 버렸던 그 시간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에필로그.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화그룹 회장실. 한서진은 갓 출범한 한송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자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윤 변호사가 조용히 차를 건네며 물었다. 회장님, 오늘 강 전 대표의 추징금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서진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세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진, 정인일 테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인생에서 이미 완벽하게 도려내어진 과거의 흉터일 뿐이었다. 서진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 위에 자신만의 견고하고 바른 제국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평화로웠다.